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이슈에 대한 공감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사공방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봉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그리고 신용환 서영대학교 석좌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지방 분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양원제 도입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원제는 앞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 그런데 대한민국 지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과 이를 위한 개헌 추진을 논의하면서 양원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후보도 양원제 도입 개헌론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인데요. 오늘은 양원제의 필요성과 대선 의제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행 국회에 관해서 지금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현행 국회는 단원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단원제로 있었는데 양원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왜 시작이 된 것인지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행 국회는 제2공화국 때 1960년이죠. 60년대 그때 이제 민의원, 참의원 이렇게 해서 양원제로 있다가 5.16 이후에 이제 없어지고 그 뒤로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단원제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원제하에서 가장 대표적인 폐해가 압도적 일당의 어떤 상대적으로 힘의 우위에 의한 어떤 독재라고 평가되는 또는 독재라고 비판을 받는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흑역사들이 좀 있었고요. 또한 어떤 의견이 충돌이 되거나 할 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없는 것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에 양원제 논의가 되는 것들은 어떤 예산이나 각종 세수 배분, 기타 법안 논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방의 불균형,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이런 측면에 이제 저해되는 어떤 수도권 일극화, 수도권만의 어떤 그런 인구 많은 쪽의 의견들이나 그런 것들이 법률에 반영되고 이런 폐해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지역 대표형 양원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단원제냐 양원제냐라고 할 때 각 나라의 어떤 역사나 전통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꼭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 양원제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았었거든요. 그 이유는 처음 우리 국회가 시작될 때만 해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회의원 비중이 수도권이 20%가 안 된 채로 출발을 했었고, 근데 이것이 점점점 이제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표의 등가성을 이유로 최대의 어떤 인구 편차를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국회가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국회의원 수가, 그래서 현재는 지역구만 놓고 보면은 거의 50대 50인데 비례대표를 포함하게 되면 한 56% 정도가 수도권 출신의 또는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 또 정치적 대표성 이런 데서 지역이 소외된다. 그리고 지역의 목소리가 중요한 어떤 정책 결정, 입법 과정에 반영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이제 양원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이제 2024년 총선에서 이제 개헌을 해서 양원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런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홍준표 후보가 이제 파격적인 공약을 많이 하시죠. 젊은 사람들의 이제 환심을 사는 그런 공약들도 많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40폐지다. 그다음에 대학 입시에서는 이제 정시만으로 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과 함께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은 대부분 국회의원 숫자를 줄인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약화해서 파고드는 것 같은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상원을 50명, 그리고 하원을 150명으로 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겠다. 현재는 이제 300명이잖아요. 지역구 253명에 비례대표 47명에서 300명인데 그거를 이제 200명으로 줄이겠다라고 공약하면서 비례대표제는 이제 상하원으로 나눴으니까 비례대표제는 없애겠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없애겠다. 이제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정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요. 미국의 하원의원, 우리로 치면 일반 국회의원 같은 하원의원이 43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원은 50개 주에 각 2분이니까 100분. 그래 다 합쳐도 535명입니다. 미국이 인구로 보면 대한민국이 한 6배 되잖아요.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 줄인다는 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몇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게 과연 관철될 거냐라고 보면 저는 이 법을 바꾸는 것도 결국 국회인데 현재 국회의원님들이 자기 밥그릇이 없어진다. 숫자가 줄어든다. 아마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한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는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분들을 하원이라고 친다면 하원은 300명 그대로 두고 아마 상원만 만드는 이런 방식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참 그동안 우리 국회의원들의 어떤 목리에 가까운 그 숫자 자리 지키기 이런 관행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예상은 되고요. 한 가지 이제 만약에 인원을 줄인다고 그랬을 때 지금 어떤 지역이나 소수자 어떤 직능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분들은 약 20여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먼저 없어질 과연 국회의원 자리가 어떤 분들이냐 했을 때 전문적인 정치인, 소위 아주 속되게 강하게 표현할 때 정치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살아남고 어떤 소수자 대표라든지 진짜 어떤 지역을 대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또는 특정 직능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 먼저 없어질 거다. 이런 비판을 받고는 있습니다.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게 포퓰리즘적인 그 발언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수 줄인다고 하면은 대체로 찬성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일시적인 어떤 유권자들의 그 관심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고 해서 선진 정치 문화가 되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선진국에 걸맞는 정치 문화를 도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잘못된 저는 근거다. 그러니까 그 인구 10만 명당 의원 수를 비교해 보면 미국이 0.16명인데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를 비교해서 선진 정치 문화에 걸맞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이 저는 근거가 빈약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영국, 뭐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정치 선진국 아닌가요?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영국은 10만 명당 2.16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0.16명이라면 10배가 넘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1.59명, 프랑스가 1.37명, 캐나다가 1.17명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가 0.58명입니다. 그렇게 보면 국회의원 수가 지금 많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현재 300명이라는 국회의원 수가 정해진 것이 인구가 한 3천만일 때 300명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5,1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300명이라고 하면 과대 대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면을 같이 좀 저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상하 양원제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의회가 2개의 합의제 기관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 독선적인 의사결정을 방어하는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양원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어놓고 논의를 할 수가 있지만 1차 국회의원 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주장이 정말 정당한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는 주장도 저는 좀 무책임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국회가 특정 어떤 그 뭔가 직업군 특히 그 판검사, 변호사님 뜻인데 그런 분들이 과대 대표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직능 대표라든가 특히 지금 농민 대표도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우리 사회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비례대표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없애버리면 정말 소수 특권층 등만의 정치를 하고 국회를 독점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어떻게 예방하겠다는 건지 그런 대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이 뭐 당장 보기에는 그렇듯해 보이지만 저는 꼼꼼히 따져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혹시 이 공약에 대해서 다른 대선 경선에 나간 후보들의 어떤 반응이 정확하게 뭐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반응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현재 없죠. 예. 특별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양원제와 관련돼서는 의견을 낸 후보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분권 균형 발전이
대폭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는 상당수의 현재 후보들이 의견을 내고 있고, 그래서 분권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런 법제라 그것을 분권형 개헌까지는 상당 부분 좀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입장을 내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유력 그 여당 후보이신 이제 이재명, 이낙연 후보께서도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측면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시다 보니까 이런 양원제다 이렇게 이걸 지지한다 만다 이렇게는 안 하셨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계시고 야당에서도 상당수의 후보들이 이제 다 균형 발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뭐 논의를 만약에 논쟁의 불씨를 땡긴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논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전에 이제 홍준표 이제 대선 경선 후보가 제시했던 양원제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시종 충북도지사 역시 이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제 논의가 됐던 양원제와 그 홍준표 의원이 지금 제시한 양원제가 어떻게 좀 비슷한 형태인가요? 뭐 다른 점이 있을지 뭐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충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시종 지사님께서 이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지방분권 특별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지방 분권이나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존에 이제 보면 예를 들어 청주가 특례 시 신청을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해서 특례 시 신청을 할 때 오히려 거꾸로 이제 특례 군 소외된 인구 소멸 지역의 군 단위를 거꾸로 생각해서 더 배려해야 된다라는 특례 군을 내면서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좋은 생각이자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양원제 형태를 한번 보시면 영국식 또는 어떤 귀족 문화 이런들이 발달한 이제 소위 1800년대, 1700년대에 발생했던 이제 양원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상원, 하원에서 상원은 이제 귀족들 중심으로 돼 있고 이런 양원제가 이제 전통적 입헌군주제 하에서 이제 양원제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식, 스위스식 양원제라고 하는 지역 대표형 양원제가 있죠. 즉 상원이 인구와 관계없이 정확한 정해진 인원으로 상원을 정하고 나머지 하원은 인구 비례에 의해서 뽑는 이런 지역 대표 이제 양원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독일식으로 아예 그냥 지역에서 주지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걸 겸직하는 형태 또 별개의 이제 양원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시종 지사가 주창한 양원제는 미국식 양원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원 즉 국회의원들을 그대로 두고 지역 대표형 양원제입니다. 상원을 새로 뽑는 거죠. 이거의 가장 큰 강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충북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8분이시잖아요. 강원도 8분이시죠. 서울 예를 들어 경기 하면 65분 됩니다. 그러면 65명이 주장하는 것과 8명이 주장하는 것 저희가 힘으로 당하기 어렵잖아요. 숫자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역 대표형 상원을 뽑아 놓으면 예를 들어 2명씩 뽑는다 미국처럼 그럼 경기도도 2분, 충북도 2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논쟁이 붙었을 때 두 분이 같이 겨룰 수 있잖아요. 또는 거꾸로 경기도 대 예를 들어 강원, 충북이 같이 겨루는 사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경기도 65분대 충북, 강원은 16명이잖아요. 8분씩. 그런데 상원은 4대 2잖아요. 거꾸로 경기도보다 충북과 강원이 합친 게 더 4명으로 많잖아요. 이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어떤 균형 발전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다. 홍준표 후보가 지금 주창한 건 그런 측면을 다 고려한 게 아니라 일단 숫자만 해서 발표를 했고 이런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아서 아마 이시종 지사님께서 주장한 거랑은 좀 형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분 다 미국식의 그 양원제도를 염두에 두고 저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세부안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시종 지사께서 지난번 그 토론회에서 그 제안하신 내용을 보면 각 시도별로 3명씩 해서 51명의 그 상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역 대표형 이제 상원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그 현재 그 국회에 300명의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구성돼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 늘린다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아마 그 51명의 상원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홍준표 보통의 이제 상하 양원제라고 하면 그
상원과 하원이 동시에 동의를 해야 입법이 되고 의사결정이 되는 구조인데 그 이종희 지사께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상원 국회를 구성해서 외교 통일 국방 지방자치 균형 발전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또 미국식 상하 양원 제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 오히려 상원의 권한을 훨씬 좀 강화하는 쪽에 이게 전속적 권한 부여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것이죠. 그것은 아마 특히 이것이 외교통일 국방보다도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에 오히려 포커싱을 하고 아마 말씀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우리가 이미 수도권 인구가 과반을 넘었잖아요. 이게 2019년. 네. 재작년에 과반을 이미 넘은 상태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수도권 과밀 집중이 심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강력한 분권형 그런 개헌도 필요하고 그에 걸맞는 이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훨씬 더 좀 강조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력하게 상원의 권한을 강화해서 이렇게 주장한 건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 양원제를 주장한 아주 가장 기초적인 출발은 사실은 예산과 예산 배분권이었거든요. 출발이. 그러다 보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미국의 상하원을 보면 힘의 균형이 동등합니다. 숫자는 하원이 많지만 힘의 균형이 동등해요. 예를 들어서 하원은 탄핵 소추권이 있고 상원은 탄핵을 의결할 권한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서로 이 힘의 균형을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제 예산에 있어서 어떤 지역구 의원 숫자가 딸려도 상원의 숫자로 충분히 각 지방 지역들이 더 힘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강력히 한 측면이 하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단원제를 하면서 가장 큰 이유로 드는 게 뭐냐면 상하 양원이 싸우다가 날샌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북이 대치 상황에서 강력한 대통령제와 강력한 단원제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주로 많이 저희 초등학교 때 사회책,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도 배우던 암기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했습니다. 갈등의 양상이 다양해졌고 이런 게 있지만 그래서 아마 이것을 지금의 단원제와 함께 아울러서 외교, 국방, 통일 이런 부분에서 현재 국회의원 분들이나 또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단원제와 유사하게 강한 힘을 가지면서도 예산에 있어서 또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아마 그렇게 강하게 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우리 사회가 보면 특히 이제 SOC 관련된 투자, 예산 투자를 보면 사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수도권 곳곳에 거미줄처럼 이제 지하철을 다 연결해 놓지 않았습니까? 특히 강남은 온갖 곳에서 접근할 수 있게. 그런데 그 예산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역에서의 그런 인프라, 특히 우리 지역만 해도 충청권 광역철도 이거 관찰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그래도 지금 되니 안 되니 이런 정도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마 지금 국회에 그런 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그런 의원 구조, 또 인구 구조 이런 것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강력한 어떤 권한을 갖는 그런 상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돼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한 방안에 대한 좀 치열한 토론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양원제 도입이 좀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입장을 좀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제 17개 시도의 대표가 이제 모두 찬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을 좀 그냥 무시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대한민국은 지금 87 체제라고 부르잖아요. 87년 6.29 선언과 함께 이제 개헌이 있었는데요. 노태우 대통령 마지막 임기 해 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 마지막 때 이제 개헌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약 30여 년이 넘도록 지나면서 수많은 세상이 이제 놀랄 만큼 변하는 인터넷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정치 체제나 어떤 행정 체제 이런 것들이 거의 맞지 않게 된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상하 양원을 우리가 논하려면 여기에 맞물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상원은 6년입니다, 임기가. 하원은 2년입니다. 그러면 6년을
저 2년에 한 번씩 3분의 1씩 바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하 양원제로 하려면 대통령 5년 단임을 고쳐서 임기의 교차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4년 중임제라든지 이렇게 바꿔서 미국처럼 임기가 교차하면서 서로 상호 견제 균형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번 대선에 만약에 상하 양원제 논의를 한다 그러면 대통령의 5년 단임제냐 4년 중임제냐, 이 부분은 이미 국민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약 대체로 최근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 거의 46대 45 이런 식으로 비슷합니다. 거의 그래도 바꿔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왔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논의를 불을 땡긴다고 한다면 이 상하 양원제도 한번 어차피 다 국민투표를 거쳐가야 될 일들이니까 논의의 불을 땡기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중요한 의제고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만은 결국은 이건 개헌과 맞물려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개헌 논의 과정에서 강력한 그런 분권과 관련 분권형 개헌에 대한 요구인데, 그것은 중앙정부 권력 내에서의 분권도 있고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간의 지방 간의 어떤 분권이라고 하는, 즉 수직적 수평적 분권을 같이 논의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뤄야 될 의제가 매우 다양하고 또 복잡하고 이해 충돌되는 지점이 많이 또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개헌 논의에는. 그러다 보면 이게 중요하지만 오히려 후순위로 이 양원제 논의는 밀릴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아주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요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많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중앙정부의 그 안이 받아들여지는 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런 의견을 제안하는 수준에서 아마 끝나서는 이것이 본격적인 그 논의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시도지사 협의회 쪽에서도 이 분권 균형 발전을 포함해서 1,000만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민간 쪽에서도 이런 이 개헌 관련된 전국적인 조직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아마 이런 쪽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대선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띄우기 위한 그런 상당한 좀 노력들이 있어야만 아마 이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또 우리 지역민들의 관심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관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듯이 저희 지역의 이익 관점으로 보면 꼭 이 논의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미국식의 이제 상하원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제 하에서 상하원제를 채택한 나라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거의 미국밖에는 없거든요.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의원내각제 하에서 이제 상하원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한민국은 또 대통령제이고, 그렇다면 이거를 절충해서, 미국은 이제 연방제 국가니까 또 어떤 특수성에 의해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생긴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논의가 어려운데, 사실은 논의를 붙여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하기에는 논의를 붙여보면 의외로 국회의원분들께서 환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내각제 형태랑 같이 병행해서 가기 때문에 기득권 국회의원분들의 그 힘이 더욱 견고하게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단 국민투표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국회의원분들은 생각보다 환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양원제에 대한 논의가 저희가 잠깐 해봤어도 참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일단 자세한 논의는 일단 다음으로 좀 미루기로 하고, 일단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양원제 개헌이 이번 대선에 어떤 의제가 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충분하게 뭔가 유권자들의 반응이 크고 그렇다고 하면 아마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이미 이 분권 균형 발전 공약 속에 이걸 냈을 텐데,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논쟁적 이슈다 보니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 내지 않고 있다고 할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각 정당에서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결국은 그 정당의 후보들이 공약으로 이걸 내게 해야 되는데, 공약으로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밀어갈 힘이 있냐, 지역이. 이제 그 지점에서 저는 여전히 숙제가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농담 드리면 왜 홍준표 후보께서는 이 공약을 하셨을까? 지금 보면 이제 대선이 끝나도 향후 국회의원분들의 임기는 2년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여야 의석 분포를 보면 약 3분의 2가량이 이제 그 여당이고 3분의 1가량이 이제 야당으로 구성돼 있어서 사실은 이 논의에 대한 부분은 키는 여당이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헌을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감각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빼어나다. 왜냐하면 세게 주창을 하고 통과되지 않아도 우리가 의석수에서 힘이 없어서 관철하지 못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 핑계를 또 댈 수 있는 이슈라서 지금 행정관님 말씀대로 이 의제가 만약에 대선에서 채택이 되고 또 이후까지 이어지려면 사실은 여당의 후보들께서 강력히 주창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농담드리면 아마 그런 부분에 선거 이슈로는 굉장히 잘 선점을 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상당수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양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좀 큰 산을 넘어야 되는 만큼 앞으로 여야 모두 꾸준한 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시사공방에서 충북 정치 발전을 위해서 마련한 순서입니다.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에서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정치인과 새 얼굴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충북 정치의 세대 교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충북에서 현재 유력 정치인이라고 불릴 만한 분들을 꼽는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행정관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뭐 유력 정치인이라고 하면 현직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니면 현직을 거쳐서 지금 다시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유력 정치인일 텐데, 뭐 그럼 당연히 우리로 보면 이제 도지사가 계실 테고요. 또 충북에 보면 가장 큰 도시인 청주시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범덕 시장, 이재용 지사 그런 분들, 또 우리 저기 오선 국회의원인 변재일 의원이 있으시고요. 또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뭐 지금 현역은 아니지만 정우택 의원도 있으시고, 대체로 이제 이런 분들이 저희가 아주 그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분들이에요. 한 수십 년을 이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일선에서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미 저희가 이제 중년을 지나서 이런 나이가 될 만큼 오랫동안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평균으로 보면 70대를 넘어서서 여전히 좀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북에 이제 의석이 8석이 있잖아요. 그 8석에 이제 6석, 5석, 2석, 1석 이렇게 돼 있죠. 여당, 야당, 무소속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신데, 지금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혹시 몇 살인지 아십니까? 평균 연령이 그 62.5세예요. 그 지금 이번 21대 국회의원들 평균 연령이 54.9세, 만이니까 실제로 한 2살 가까이를 더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충북의 지금 이 정치인분들의 평균 연령은 약 7살에서 8살, 전국 평균보다도 높다. 물론 물리적 나이나 이런 것들이 잣대가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충북 정치의 간판이라고 그동안 해오셨던 분들의 평균 연령, 특히나 이건 이제 당선된 분들의 평균 연령이고요. 그게 아닌 낙선하셨지만 현역에서 이제 현장에서 왕성하게 이끌어주고 계신 분들의 연령까지를 감안하면 충북의 정치는 상당히 이제 노회한 어르신들께서 이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딱 정확하게 평균을 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유력 정치인이라고 좀 불릴 수 있는 분들의 평균 연령대,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들의 이제 연령대가 62.5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나이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만 그런 건지, 우리 지역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은 좀 어떤지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글쎄, 제가 그 뭐 통계적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대체적으로 보면 그 세대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지난 그 총선 때도 굉장히 좀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또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그 지역에 따라서는 40대 단체장들이 많이 당선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우리 지역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좀 정체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우리 지역만 놓고 볼 때요. 16대, 즉 2000년입니다. 밀레니엄이라고 했던 2000년에 평균이 52세였습니다. 지금 2021년 작년도 평균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62.5세가 작년도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약 16대에서 지금 21대로 오면서 평균 10살이 늘었죠. 그죠? 물론 고령화 시대를 이해하고 하지만 한번 한 분 한 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시종 지사님 47년생이십니다. 변재일 의원님 48년생이십니다. 오재세 전 의원님 49년생이십니다. 그 정우택 전 의원님 53년생이십니다. 그 한범덕 의원님 52년생, 한범덕 시장님 52년생이시고 도종환 의원님 55년생, 노영민 실장님 57년생, 이종배 의원님 57년생입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평균 연령보다 더 위에 계시죠. 지금 물론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연세가 드실수록 지혜와 경륜과 경험 거기서 우러나오는 어떤 각종 그 행정 경험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보다도 지금 훨씬 높고 전국 평균보다 약 7, 8세 정도 높고 또 10여 년 전, 20여 년 전 비해서 10살 이상 이렇게 높게 올라오는 동안 과연 어떤 젊은이들, 어떤 후배들 우리 지역 이미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미래 일자리, 미래 일거리, 먹거리를 앞에서 리딩해서 이끌어 나갈 그런 부분에서는 과연 이렇게 어르신들만 포진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그런 숙제를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거 때마다 이제 사실 이제 다선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소위 나오던 사람이 계속 나와서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성 그런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당선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뭐 핵심은 공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당에서의 공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벽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의 어떤 연결고리나 라인도 있어야 된다고도 하고 또 그분이 일정한 수준의 당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좀 중시하게 보거든요. 그러면 당장 득이 되는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키우는 수 있는 차원에서 후보를 공천하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래서 선거는 당연히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당선 가능한 분을 찾다 보면 당연히 젊고 참신하긴 하지만 이분으로 해서 되겠냐라고 하는 이 고민들이 있죠. 정당에 보면. 그러다 보면 여전히 기존에 있던 분 중에 인지도 있는 분 아니면 중앙에 고위 관료했던 분하고 퇴직한 분 이런 분 중에서 그 후보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과정이 반복돼 왔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좀 그런 것을 과감하게 좀 끊을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또 지역 내에서 그런 과감한 도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까운 대전시 저희가 허태정 시장 이 현재 57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유성구청장을 재선을 하고 현재 그 대전시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40대 그 초반에 이미 단체장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위기 또 뭐 김승수 전주시장 이분은 아직도 40대이거든요. 재선 시장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래서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젠 새로운 시도를 좀 해도 될 그런 시점도 됐다. 이런 걸 좀 같이 말씀드립니다. 네, 행정관님 말씀대로 젊은 멤버들 정치를 지향하고 또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인재들의 그 노력 부족도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정확히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공천. 자, 그 수많은 정치인들 분들이 입에 아주 달고 사는 말씀이 계십니다. 젊은 사람들 키워줘야지. 젊고 유능한 인재들 키워줘야지. 그런데 딱 선거철 공천 시즌이 되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도 젊은 사람 찾으려고 그러는데 눈을 씻고 봐도 쓸만한 인재가 없어. 그럼 평소에 어떤 인재들을 과연 예를 들어서 성장 사다리를 놓으면서 어떤 인재들을 과연 키워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지자체, 광역 또는 부시장이라든지 부지사라든지 과연 어떤 인재들을 등용하고 키워주셨습니까?
국민의힘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 지역의 청주 예를 들어보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지난 17대 때 2004년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5번 선거가 열렸습니다. 청주가 4개 선거구니까 20번 치러진 거죠. 4, 5, 20. 성적은 어땠습니까? 2승 18패입니다. 정우택 전 의원께서 상당에서 2번 이기고 나머지 민주당에게 다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5선, 4선, 실제 사람은 바뀌었지만 4선 지역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현재. 4선, 5선 지역으로 전부 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20년이죠. 2004년이었으니까 지금 2021년 약 5번 선거 20년 동안 어떤 인물들이 공천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선수로 나섰느냐를 한번 지역민들께서 이미 머릿속에 다 그려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2승 18패인데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대부분 선거 끝나면 얘기합니다. 공천을 잘못해서 졌어. 그 사람이 또 나왔대야. 그 나물의 그 밥들 또 나와서 졌디야. 다 얘기를 하십니다. 공천 시스템, 공천의 사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바뀌지 않고서 절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분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충북에서 좀 떠오르는 새 얼굴을 꼽자면 어떤 분들을 좀 꼽을 수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 두 분도 분명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본인 포함하셔도 됩니다. 네. 어떻게 새 얼굴은 누가 있을지 개인적인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행정관님 어떠십니까? 예, 실제 새 얼굴이 최근에 그 언론 보다 보니까 그 단체장 후보군이 각 정당마다 한 많게는 10여 명, 적게도 한 5명 정도는 넘는 거 보니까 내년에는 좀 새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의 큰 틀에서 또 변화가 필요한데 그래도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선에서 지금 도당위원장 이장섭 의원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를 그 4선 이 국회의원을 공천 배제하고 그래도 공천 내부 또 젊은 후보들끼리 경선을 시켜서 이렇게 공천을 했던 그런 전례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 그 새로운 인물을 키우려고 하면 그런 좀 과감한 어떤 시도들이 있어야 아마 젊은 얼굴들이 그 사이를 비집고 부각해서 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장섭 의원님 참 과감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판도 많습니다. 특정 인사에 뭐 이렇게 라인에서 뭘 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노영민 실장님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께서 중요한 요직에 젊은 사람들을 발탁하고 등용하면서 성장 사다리가 된 거죠. 아마 지역에서 건 20년 만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송재봉 행정관님, 또 이광희 도의원님, 이현웅 서원대 교수님 등등 많은 분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또 저희 야당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이제 박한석, 최진현, 또 이제 아주 상당히 젊은 신동현이라는 젊은이가 또 한다라고 이렇게 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도전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제든지 줄 서서 싱싱한 동아줄을 어떤 걸 잡을까 이런 고민보다는 스스로 도전하고 스스로 돌파하는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에서 그렇게 20여 년 이상을 지역을 이끌어 오신 분들께서 성장 사다리를 잘 놓아줘서 노장청이 잘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내년도 지자체 선거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행정관님 등등 과감한 도전 그리고 과감한 돌파력이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의 어떤 정치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할 만큼의 어떤 좀 노쇠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의 문제와 함께 이제 또 하나 이제 지역민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충청 지역은 주요 선거에서 이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합니다. 근데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한다는 거는 이제 반대로 말하면 이제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좀 밀어줄 수 있는 어떤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정치인이 없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정치인이 없다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나오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현재 이렇게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없다고 하시니까 듣는 분들이 소소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국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일단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분히 전국적 인지도가 있으시고 또 도종환 국회의원도 그러시고
또 정우택 국회의원도 그렇죠.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고 정책 영향력과 비중도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이 새로운 세대들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사다리를 말씀대로 어떻게 잘 놓아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정치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건 역할을 맡아야 성장하거든요. 저절로 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럼 그 나이에 걸맞는 다양한 역할들을 맡아야 그 사람이 시민들에게도 좀 인지도도 생기고 뭔가 정치의 역량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잘 못했다. 여야가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 일단 중앙당에 가봐도 지역 출신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 중에도 중앙의 국회에서 일하는 전문직 보좌관 중에는 지역 출신들이 별로 없어요. 이 지역 출신은 꼭 지역에만 남겨놔가지고 이분들이 성장할 기회가 안 생기는 측면이 있고요. 또 과거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도 우리 지역 출신들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이분들이 나와서 지역에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라도 좀 큰 전략을 가지고 당장 뭐보다도 다양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아마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 저기 좀 새로운 쟁쟁한 인물들이 많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캐스팅 보트 한편 굉장히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좋은 말이지만 또 한편 굉장히 씁쓸한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힘이 없다. 예, 스스로 힘이 없다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거슬러 가보면 지난 정부에서 이제 한때 충북 출신 장관이 5명이다 이런 적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데 이제 그건 본적까지 충북이 본적 할아버지 할머니가 충북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것까지 합쳐서 이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정치로 돌아오면 국회로 보면 중앙당에서 예를 들어 당대표 있었습니다. 충북 출신 이민우 총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있었죠. 그리고 당대표 권한대행이 있었습니다. 정우택 의원께서 원내대표도 하셨고 이제 권한대행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 여당, 지금의 여당과 전체적으로 보면 소위 당 3역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무총장 하신 분 단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위장, 현재 이종배 의원께서, 예결위원장 하신 이종배 의원께서 정책위장 하셨고 아마 변재일 의원께서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정말 영향력을 막강하게 행사하는 그런 중앙에 힘 있는 저기가 없었다. 그럼 왜 그러냐? 세대 교체로 다시 와보면 대체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재선 의원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70이 넘으셨는데 60대 중반에 이제 초선이 되셨습니다.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 총알바지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국회에서 좌석을 보시면 선수별로 앞쪽에 앉습니다. 그런 이제 농담을 하시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즉 50대 초반 또는 40대 후반 이렇게 해서 초선이 되고 약 60살쯤 됐을 때 3선 정도 돼서 사무총장, 정책의장 등등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양산이 돼야 지역이 더 힘을 쓰는 것인데 이제 막 60대 돼서 몸 풀까 생각하고 그때 가서 초선이 되고 이래서 3선 재선 정도 됐을 때는 벌써 60대 중후반이 넘어가고 이런 문화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 지역에 계속해서 힘 있는 정치인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0대 중반에 국회의원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때 정도의 출발을 해야 말씀대로 나중에 어떤 영향력을 있는 정치인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길이 열리는데 우리는 이 출발선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더욱이나 미래에 영향력 있는 또 전국적 인지도를 갖는 그런 정치인을 만들어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런 면에서도 지금 오히려 좀 청년 정치인들을 잘 발굴하고 이 청년 정치인들이 쭉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 더 첨언드리면 우리 충청도는 보수적이라서 젊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라고 이제 어른들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만 보더라도 37살에 윤경식 의원께서 당선되신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영민, 정우택 의원분들 다 40대 초반에 이미 다 입문을 하셨었습니다. 아무리 고령화가 됐다 그래도 그런 문화가 있고요. 어찌 보면 저희 충북보다 조금 더 보수적일 수도 있는 충남,
안희정 지사 46의 도지사 되셨습니다. 물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후광이라는 것도 있었을 수 있지만 공적인 직함 안희정 지사 당선 전에 공적인 직함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대단한 공적인 직함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봐도 결국은 지역에서 어떤 인재를 등용해서 중북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볼 거냐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충북도 뭐 40대, 50대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근 이제 20대, 30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에 힘입어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30대 당 대표가 되는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좀 보면은 이 정치의 어떤 변화라든지 세대 교체에 관한 국민들의 어떤 갈망이라는 게 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 지역 정치의 어떤 세대 교체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뭔가 스펙이라고 하는 흔히 얘기해서 얼마나 고위직에 있었느냐 뭐 이런 관점으로부터 벗어나야 아마 그 새로운 인물도 보여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한 큰 흐름의 세대 교체가 이미 중앙정당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고 그 흐름은 저는 그 민주당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도 그 변화의 흐름 속에 있고 점점 그 20대, 30대 정치인들의 어떤 그 중요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큰 변화의 흐름에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50대인 586들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좀 농담도 하던데 그 호남 쪽도 그게 진보적인 지역 같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그 호남 뭐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계속 거기도 반복돼 당선돼 왔었는데 수도권에는 586이 이제 퇴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호남의 586은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북의 586은 이제 시작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만큼 늦어진 거죠 전체 흐름이. 그러나 이걸 우리가 빠르게 좀 그런 세대 교체의 흐름을 타서 뭔가 우리 지역 정치도 좀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앞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밌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충북의 586은 시작도 못했다. 아마 저랑 송재봉 행정관님께서 586의 386의 막내 세대였었는데 이제 586이 됐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유력하게 그래도 거론되는 정치인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여전히 막내 그룹에 있습니다. 그러니 40대나 30대 정치인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참 쉽지 않죠. 이준석 대표가 며칠 전에 청주에 왔었습니다. 와서 충북대학에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충북의 MZ세대, 젊은 세대들도 변화의 열망이 굉장히 크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국민의힘에서 젊은 캠퍼스별로 대학생위원회처럼 이렇게 많은 당원들을 받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충북대학교가 거기서 최고 탑 랭킹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북대학을 일부러 가서 특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의 이런 2030 젊은 세대들도 지역이 획기적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 대표적으로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무슨 탄소 제로, 미래 일자리 먹거리,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단어, 새로운 신기술들이 넘쳐나면서 기존의 전통 제조업으로 되어 있던 것에서 급격한 산업 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기존의 개발 시대 산업 논리에 익숙했던 분들만으로 우리 충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도 다시 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올바른 정치 세대 교체를 위해서 뭐 어떤 점들이 좀 필요할지 간단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올바른 세대 교체를 무엇일지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과거 세대라고 무조건 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각각의 역량이 있으면 역량에 맞게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우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청년이라든가 또는 이제 40대 이런 50대 이런 연령층들조차도 아직은 본격적인 그런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 그리고 또 세대 간의 그런 균형도 중요하지만 또 성별 간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 지역은 아마 여성 국회의원이 아직까지 지역구에서는 안 나온 또 어쩌면 유일한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
또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고려하면서 뭔가 우리 지역의 세대 교체 흐름을 이제는 정치 영역 내에서 정치권에서 고민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물리적인 나이 절대로 세대 교체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경험, 경륜, 지혜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전하는 젊은 세대들이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실력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도정, 시정, 광역의원, 기초의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나이를 탓할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력을 기르고 실력으로 제압할 정도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에서 보면 항상 이기는 편 우리 편 해서 저보고 왜 이렇게 줄을 잘못 쓰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마 지역에서 비주류로 많이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계신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들이 자기 가치, 왜 자기가 정치를 해야만 하는가, 지역을 바꿔야만 하는가에 대한 소신, 비전, 철학을 확고하게 갖고 갈 때 우리 충북의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도전하고 있는 송재본 행정관님이나 저에게도 큰 숙제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북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몇몇 자치단체장이 3선 연임 제안으로 출마가 어렵게 되면서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충북 정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치권은 물론 충북 역시 변화와 세대교체의 바람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의 올바른 세대교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 역시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공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